유동 비율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자 보상 비율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영업활동 현금은 어떤 거죠?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현금으로 쟁여놓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아까 유동 비율이 200%가 넘었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132%예요. 그러면 유동 비율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주가가 좀 안정적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처음 신사임당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2차전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 네, 본업은 전업투자자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만 너무 좀 부각해서 말씀드려서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금 먹더라도 뭐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바뀐 건 전혀 아니고요. 긍정적인 뷰는 유지하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그래도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굉장히 급격한 반등이 나왔는데 또 그거를 한 2, 3일 동안 다 반납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실들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 손실을 줄이는데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변동성이 공매도 금지 이후로 훨씬 심해졌고요. 최근에 2차전지 상황을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연평균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주가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사의 평균 고점 대비 하락률은 51%입니다. 이 표 띄워주실 건데요. 네, 원자재가 46%가 빠졌고요. 원자재라 하면 니켈, 리튬 뭐 이런 밸류체인의 가장 앞단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셀단,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의 평균 수익률은 12.5%고요. 고점 대비 45%. 배터리 셀도 여전히 많이 빠졌습니다. 양극재 단 평균 양극재 5대 천왕이라고 하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다 고점 대비 51%가 평균 빠졌고요.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단에서는 52%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해액에서 50%, 분리막 63%, 장비 53%. 그래서 2차전지 밸류체인이 모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보면 에코프로가 52%가 빠졌고요. 고점 대비. 코스모 신소재가 35%가 빠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0%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단에서 에코프로 BM이 57%, 포스코 퓨처엠 역시 57%.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의 하락률이 상당히 높고요.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나노신소재가 제일 선방을 했는데 나노신소재도 고점 대비로는 40%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해액 단에서는 최근에 이 동아기업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데요. 동아기업이 최근에 2달 동안 3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아기업도 고점 대비는 45%가 빠졌고요. 엔캠 궁금하실 텐데 엔캠 수익률은 1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엔캠도 고점 대비 55% 넘게 빠졌습니다. 분리막단에는 역시 SKI 테크놀로지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데 1월 연초 대비 27% 상당히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장비주가 그래도 양극재 다음으로는 평균 수익률이 잘 나왔습니다. 워낙 장비주 단에서는 100% 넘는 수익률 나온 종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18%로 상당히 높았고요. 압도적으로 윤성 FNC가 원래 거의 300% 가까이 수익률이 됐었는데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19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DENT가 한 약 98.4% 수익률을 기록했고 고점 대비 55%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의 2차전지 밸류체인이 고점 대비 55%, 평균 50%에서 55% 정도 빠졌는데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가격상으로는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포스코 퓨처엠을 58만 원대 사신 분이 지금 30만 원 초반에 사신 거는 포스코 퓨처엠을 2년, 3년, 길게는 5년, 8년의 장기 그림으로 캐파가 증가하는 걸 보고 사신 분들이 58만 원대 사신 분이 만약에 30만 원 초반에 못 산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가격대가 충분히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분기 실적 깨진 것도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양극재 업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적이 깨지고 있고요. 아직 실적 안 나온 회사들이 있어서 전체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좋은데 일단 실적 나온 걸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에 펀더멘탈에 다소 스크래치가 있었지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지 주가만 많이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다. 그러면 주가는 빠졌는데 수급 현황은 어떠냐? 여전히 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줄긴 했지만 뭐 여전히 공매도가 뭐 많이 쌓여 있고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 LG 에너지솔루션 상위 공매도 한 달간 3개월간 최근 열흘 모두 1등부터 5등까지 공매도 순위는 전부 2차전지가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2차전지가 공매도에 대해서 수급에 부담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3분기 실적 안 좋았으니까 4분기도 실적 안 좋을 거냐 4분기 실적 돼봐야지 알지만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여전히 부진한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분기 때 조금만 실적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 드라마틱하게 소위 말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관련돼서 40만 원대 적정 가격이라는 거 일단 첫 번째가 리튬 가격을 굉장히 좀 낮게 측정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지금 생산 원가 기준으로 보면 킬로그램당 20불 정도 수준인데 거의 지금 리튬 가격의 평균 가격을 거의 생산 원가보다 조금 높은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리튬 원가가 아까 킬로그램당 20불 정도 수준이면 아무리 그 중국의 탄산 리튬을 저가로 가공하는 업체도 생산 원가에다 마진을 붙이는 구조인데 원가 수준으로 내려놓으면 자기네들이 마진을 못 붙이는데 역마진 수준까지 보면서 과도하게 계속 탄산 리튬을 재고를 늘릴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증권 리포트 관련돼서 수산화 리튬을 과도하게 좀 낮게 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자회사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들의 그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는데 실적 자체는 증가하는 걸로 물론 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고 4분기 실적도 다소 4분기 실적까지 꺾일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밸류 가치도 그렇고 에코프로 CNG에 대한 밸류 가치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밸류 가치도 우리가 결국은 다 내년 내후년에 대한 밸류 가치를 보고 하는 건데 이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이 되죠. 심지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굉장히 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장 가치까지 고려하면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에다가 시가총액 그리고 할인율을 곱해도 지금의 에코프로 시총, 에코프로 시총이 대략 18조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자회사도 주가가 빠진 거를 반영해야겠죠. 그걸 반영해도 12조의 지분 가치인데 여기서 그 반토막 나는 수준의 42만 원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9조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리튬 가격 빠지는 걸 떠나더라도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다 더한 것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과도하게 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CNG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생산하겠다고 하는 생산 물량이 있거든요. 에코프로 BM만 해도 2027년까지 양극재를 71만 톤까지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뭐 GM이나 일부 포드가 물량을 내년 거를 연기한다고 해서 에코프로 BM의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11월 달에 상장할 건데 우리 전구체 연간 5만 톤 정도에서 연간 21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생산 목표, 증설 목표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5만 톤에서 생산 캐파가 21만 톤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준으로 4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연간 지금 약 13에서 15만 톤 생산하는데 그게 27년 기준으로 71만 톤이면은 대략 5배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5배 늘어나면 영업 레버리지를 봤을 때 매출 늘어난 만큼 당연히 영업이익도 산술적으로는 4배에서 최소 5배 늘어나는 게 맞는데 그것까지 실적에 대한 증가폭까지 반영하면 지금의 주가에서 반토막하는 거는 상당히 좀 과도하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자회사들의 소위 말하는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에코프로만이 가진
포스코가 사실 그거 에코프로를 따라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수직 계열화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다른 상장사들보다 밸류에이션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그걸 할인할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과도하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광산 리튬이나 포스코처럼 염호 리튬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 또한 에코프로 글로벌이란 자회사를 통해 광산 사는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빠르면 25년이나 26년에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레포트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될 부분이 많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0만 원대 사신 분, 60만 원대 사신 분, 50만 원대 사신 분, 뭐 진짜 싸게 30만 원대 사신 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2차 전지를 떠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돈이 생겼을 때 새로운 돈 생긴 거 가지고도 그 종목을 또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저는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근데 2차 전지 말고 다른 상대적인 매력도가 생긴 종목이 생겼는데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더 잘 돼 있고 그 종목에 대한 더 확신이 들고 그 종목이 2차 전지보다 그런 거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올라가야 되지만 그 회사에 어떤 스토리가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가 쌓여야 되는데, 스토리도 올라가고 숫자도 같이 올라가는 게 2차 전지보다 훨씬 매력적인 산업이 있다. 그러면 갈아타는 게 맞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봐도 2차 전지만큼 스토리가 있으면서 숫자도 좋아지는 그런 산업은 사실 찾기가 어렵다. 반도체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반도체는 스토리는 좋죠. AI라는 강력한 스토리가 있는데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처럼 숫자가 잘 나와요. 반도체도. 소부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만큼 나오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근데 2차 전지는 내년, 내후년, 25년, 26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제가 평균 내보니까 40%, 매출단에서는 평균 30에서 40% 성장하는 거 평균 값이에요. 근데 평균 값보다 더 높게 성장하는 것도 있겠죠. 매출은 30에서 40%지만 영업이익은 50에서 60% 성장하니까 매출과 이익이 평균 40% 성장하는 산업이 있을까? 반도체는 40% 성장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올해 실적이 너무 나빠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25년에 또 24년만큼 매출과 이익이 40%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AI랑 굉장히 강력한 2차 전지 못지않은 성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숫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2차 전지보다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나 로봇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죠. AI나 로봇도 앞으로 결국은 AI나 로봇 시대로 바뀔 건데, 그건 뭐 누구도 자명할 수 없는데, AI나 로봇 같은 경우는 대략 예상하는 게 25년도에 흑자 전환을 예상한단 말이죠. 그러면 25년도에 같은 5조의 시총을 봤는데 2차 전지 회사는 5조 시총에 매출이 막 10조에 영업이 1조 나는 그림이고, 예를 들어 AI 같은 경우는 25년에 막 이제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 뭐 100억 이상 난다. 그러면 매출 10조에 1조 나는 회사에 5조 밸류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 100억 나는 회사에 5조 밸류를 주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지금 AI나 로봇이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숫자를 2차 전지만큼 찍어줘야 되는데 매출만 늘어나서는 안 되고 이익이 흑자 전환되고 이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아주 정밀하게 비교를 해보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숫자, 스토리 다 2차 전지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모든 기업들이 연초 그리고 장이 좋았던 뭐 3, 4, 5월 달처럼 2차 전지라는 타이틀을 달면 모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많이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차별화될 건데, 예를 들어 2차 전지 대장주 뭐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많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대 적자인 뭐 AI 회사랑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을지, 포스코홀딩스 대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둘 중에 스토리랑 숫자가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둘 다 만족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그동안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가격 부담 측면을 최근에 고점 대비 50% 넘게 빠지면서 많이 덜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2차전지라고 하면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 회사가 2차전지 내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주, 1등주의 역할을 하는 기업을 잘 고르셨다면 2차전지가 빠진다고 모든 기업들이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마알미늄 같은 회사는 2차전지 회사들이 다 빠지는 동안에도 최고점 대비 17% 정도밖에 하락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장비 회사 중에는 코인테크라는 회사가 2차전지 장비 회사들 아까 평균 말씀드렸잖아요. 55% 빠졌는데 코인테크라는 회사는 33%밖에 안 빠졌고, 그래서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소재나 장비별로 아주 극명하게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종목 선택을 잘했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반등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비중 조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기업에 확신이 들어도 그건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기본적인 원론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 100% 몰빵,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배웠고 전설적인 그 투자자분들도 다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살 때 팔 때 분할입니다. 그래서 계속 분할로 나눠서 사셨다면 평단가가 당연히 낮아지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단순히 주가 싸졌으니까 더 사야지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기업하고, 예를 들어 내가 전액의 동아기업을 본다 그러면 동아기업의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엔캠이 될 수도 있고 솔브레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쟁사들하고의 최근 현황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어땠고, 최근에 소위 말하는 그 캐파에 대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어땠고, 최근에 고객사로부터 수주 받은 건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주식을 갖고 뭐 유상증자라든지 어떤 주식 그 수를 늘리는 주주 가치를 희석하는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엔캠이랑 동아기업이랑 고객사가 다를 수 있는데 고객사의 어떤 구조적인 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런 디테일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디테일을 만약에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만 빠졌다고 내가 좋은 회사를 선택했는데 주가 빠졌다고 내가 멘탈 관리를 못해서 뭐 팔고 떠날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만큼 내가 확신이 생겨서 분할 매수를 잘 하고 있다, 지금처럼 고점 대비 50% 넘게 빠진 상황에서는 내가 2, 3년 동안 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 좋은 기회가 충분히 열렸다고도 오히려 볼 수 있는 거죠. 네, 2차전지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거는 2차전지를 어떻게 보면 뭐 공매도 세력의 뭐 앞잡이처럼 진짜 그 이용해서 인버스 ETF를 만든 것도 있는데요. 이게 너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2차전지 ETF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고, 최근에는 BNK 자산운용에서 2차전지 양극재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극재만 그 투자하는 ETF인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양극재가 아무래도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 양극재가 매력적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더 좋은지 포스코 퓨처엠이 더 좋은지 에코프롬이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양극재가 제일 매력적이야. 그러면 이런 양극재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BNK 자산운용의 2차전지 양극재 ETF, 이런 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2차전지 양극재 ETF 요거는 아주 골고루 지금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중에 양극재 5대 천왕,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LNF, LG화학 이렇게 고르게 담고 있고요. 저는 하나를 딱 고르라고 하면 지금 포스코 그룹주 ETF 나온 게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ETF가 상당히 ETF, 예를 들어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 그 종합자산관리 계좌 있잖아요. IS 계좌. 요거에 적립식으로 사서 모으기 좋다고 보는 게 포스코 요 그룹주 ETF 좀 짧게 설명드리면, 네, 에이스 포커스 그룹 ETF입니다. 요게 아주 따끈따끈한 신사인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나온 건데, 에이스 포커스 그룹 ETF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그 ETF 고르실 때 ETF에 구성된 종목 비중하고 어느 게 중점적으로 종목이
배분이 돼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ETF는 거래도 좀 활발하게 돼야 되고 아무리 좋은 ETF도 거래가 잘 안 되면 사실 그 ETF가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거고 아무래도 올라갈 때 같은 예를 들어 2차전지 ETF라도 거래량이 없는 거는 좀 그 소외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에이스 포커스 그룹 포커스 이게 거의 한 주당 10,000원도 안 되는 8,000원대 가격이거든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역시나 2차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밸류체인의 끝단은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을 아르헨티나 염호도 가져오고 호주 광산 리튬도 가져오고 심지어 음극재 원자재도 다 전부 원자재 100%다 리소싱이 가능한 포스코홀딩스가 25%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22.65%, 포스코 인터내셔널 22.4%, 포스코 DX 19.9%, 포스코 엠텍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오른 포스코 DX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포스코 그룹주도 매력적인 것 같고 나는 양극재 포스코 말고 2차전지 전반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잘 만든 상품이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 이것도 퇴직연금에서 2년 3년 장기 그림으로 보고 2차전지 소재 관련된 ETF가 아주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요. 여기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 LG와 LNF, 코스모신 소재,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의 SKI 테크놀로지, 동박의 SKC, 그 다음에 2차전지 CNT 도전제, 나노신 소재, 그리고 분리막 WCP, 대주전자제로, 동박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게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포스코 그룹이 성장성이 제일 좋은데 2차전지를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그 포스코 그룹주 포커스 그거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고 2차전지 전반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요거 투자하시면 되고 나는 양극재만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BNK 자산운용의 양극재 2차전지 양극재 ETF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의 판매량인데요. 10월 달 건 아직 합산이 안 됐고 9월 달에 전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26만 5천 대인데 이게 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는데 제가 본 수치 중에는 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리스크 요인으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BEV가 전년 대비 13% 늘었어요. 원래 평균적으로 40%씩 성장하는데 13%는 좀 가장 낮은 수치고요. 미국에서 13만 1,000대를 팔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년 대비 57% 성장했고 시장 침투율 신차 기준으로 여전히 10% 미만입니다. 9.8% 나왔고요. 유럽은 27만 9천 대를 팔았는데 유럽도 성장률이 많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9% 정도 성장률이 나왔고 전년 대비 23.9% 침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74만 6천 대인데요. 중국도 사실 성장률이 50% 넘었는데 많이 둔화됐습니다. 22% 성장률을 나타냈고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신차 기준으로 37% 상당히 높은 시장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하량은 67.6기가와트인데 역시나 압도적으로 CATL 1등을 나타내면서 35% 성장했지만 CATL조차도 성장률이 둔화됐다. BYD가 10기가와트시로 40% 성장했지만 BYD도 성장률이 둔화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건 중국 포함입니다. 9기가와트시로 6%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SDI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삼성 SDI가 32% 성장하면서 SDI가 2.9기가와트시로 SK온을 제쳤습니다. SK온은 2.7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GM하고 포드 이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의 일부를 늦췄지만 중요한 건 GM 포드도 24년도에 대한 물량을 일부 연기하겠다는 거지 25년과 26년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차 그룹도 내년에 LFP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고요. LFP 배터리 용량 업계 최고 수준 60A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의 사실은 연기하는 거에 아주 주된 요인이었던 UAW 미국 파업이 대부분 마무리가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포드, GM,
스텔란티스 모두 UAW 파업이 마무리되고 지금 추가 합의를 거쳐서 다시금 전기차 추가 생산 내년 25년과 26년, 27년 물량에 대한 추가 생산 계획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도 잠정 합의를 하면서 UAW 측이랑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 2027년까지 4조 1,600억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SK온이 폴스타 아시죠? 폴스타 국내에서도 폴스타 돌아다니는데 원래는 폴스타 5의 신모델입니다. 2025년부터 폴스타 5의 LFP 배터리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LFP 배터리 사실은 폴스타 5에 들어가는 다른 부품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성능 문제, 품질 문제 다 해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을 높이고 하이니켈 배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3원계 배터리 양극재를 채용하기로 밝혔고요. 폴스타 5를 통해서 다시 검증받는 효과를 나왔고요. BMW 최근에 밝힌 이슈에 따르면 BMW CEO 컨퍼런스가 뭐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든 말든 우리 신경 안 쓰겠다. 전기차 가격 인하에 전혀 관심 없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적절한 가격으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차 업체가 막 가격을 다 낮춰서 뭐 시장을 우려하는 우려 요인으로 깨트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장관이 2차전지 공급망 강화에 의해서 2030년까지 13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될 거냐. 그래도 올해보다 아무리 시장 수요 둔화 우려는 있지만 올해보다는 30% 성장한 1,800만 대에서 2,000만 대까지 수준을 예상하고요. 2025년은 여기서 20% 이상 성장한 2,300만 대에서 2,500만 대까지. 그럼 2025년 기준으로는 전기차가 아마 전체 자동차 판매가 약 9천만 대 시장이라고 보면 4분의 1 정도는 전기차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차 한 대당 평균 탑재량을 준중형 차보다 더 떨어지는 작은 배터리 60kWh 기준으로 하면 배터리가 연평균 출하량으로는 45%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우려 대비는 훨씬 견조한 성장을 보여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GM이 아까 말씀드린 생산 목표치는 하향했지만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판매 목표치는 여전히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시간 전기 트럭이 1년 연기된 GM이 25년에 전기 트럭 양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량 59% 증가했고요. LG 엔솔이 1.9기가와트시로 파나소닉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전년 대비 111% 성장했고요. 삼성 SDI가 처음인데요. 삼성 SDI가 CATL을 제치면서 152% 성장하면서 1.4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 3등이 CATL이 72% 성장하면서 1.3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네, 9월달 중국 데이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9월달에 중국에서 LG 엔솔이 0.5기가와트시로 물론 CATL 18.5, BYD 9.5보다는 훨씬 작은 수치지만 중국에서 LG 엔솔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아예 중국에서 국내 배터리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유럽 데이터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15.1기가와트시 전년 대비 18% 성장했는데 다만 LG엔솔 유럽에서 부진했습니다. 1등이긴 한데 5.8기가와트시로 CATL하고 0.4밖에 차이 안 나서 격차가 여전히 많이 줄었고요. 8월 달에도 격차가 줄었는데 격차가 지금 계속 CATL은 60%씩 성장하고 LG엔솔은 60%대 성장이 안 나와서 이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유럽에서 9월 달에 SK온보다 삼성 SDI가 1.3기가와트시로 유럽에서도 데이터가 삼성 SDI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요거 아주 의미 있는 기사인데요. 영국 정부가 2024년 내년부터 모든 제조 수입 업체의 영국 자동차 판매 22%를 무조건 전기차로 강제하겠다고 했고, 안 그럴 경우는 상당한 벌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3%, 2028년 52%, 2030년 80% 무조건 전기차 강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국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상당 부분 전기차 의무 판매 강제 비중은 무조건 확대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FP 배터리 관련해서
LG 엔솔 권영수 부회장님이 LFP 배터리 양산 기술적으로 문제 없고 우리가 생산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2026년보다 앞당길 거다. 최소한 25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에서 2025년 말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한 거 계속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4680 원톤형 배터리 애리조나에서 생산할 거로 밝혔고 아마 2025년 말부터 연간 36기가와트시의 4680 원통용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르노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배터리 부품 호환성, 기어라든지 브레이크랑 부품 합리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LFP 배터리 안 쓰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LFP 배터리 관련돼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북미에서 5%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유럽에서도 4%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시장 침투율이 중국을 빼면은 급격하게 낮다. 중국만 65%예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왜냐면 중국이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LFP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로 보이지만 사실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 프로도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65%, 67% 가까이 이익이 깨졌고요. 에코 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 프로 BM도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약 69%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스코가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 프로 BM보다는 덜 빠졌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영업이익이 54%가 빠졌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나마 유일하게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통틀어서 제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3%를 유지를 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 1조 2천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은 2차전지 실적이 아니고 철강의 실적이 거의 대부분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2차전지 밸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제 극명하게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랑 갈릴 텐데 어떤 부분이 중요할 것 같냐면 아무래도 계속 에코프로 등 포스코홀딩스 등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할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재무구조가 좀 중요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재무구조 뭘 봐야 되냐? 핵심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 두 번째 유동 비율, 세 번째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늘어나는지 이 네 가지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포스코 모두 지금 조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에코프로나 포스코가 100% 다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면 이자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에코프로도 물론 대기업 집단이긴 하지만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재무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을 일단 이것도 네이버 금융에서 기본적으로 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매주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래도 분기 실적이 업데이트 될 때는 재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가장 우량할 수밖에 없겠죠. 포스코 홀딩스 종목 분석에서 기업 현황 들어오셔가지고 맨 밑에 내려보시면 파이낸셜 서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으로 바꾸시면 포스코홀딩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7조 945억, 7조 2601억, 7조 5778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7조 5천억 이상 발생하는 흐름이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 69%, 68%, 67% 아무리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부채 비율 150% 이상 되면 물론 거기서 이자를 내는 순부채, 순찰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지만 부채 비율 150% 이상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200% 넘으면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포스코홀딩스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주 양호한 재무 구조다. 재무 분석을 눌러보신 다음에 이 재무 상태표라는 걸 밑에 눌러보시면 여기 유동자산이 나오고 유동부채라는 게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면 되는데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니까 유동비율이 크려면
유동자산이 많거나 유동부채가 적어야겠죠. 당연히 유동자산은 뭐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는 거는 그 회사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재무구조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유동부채는 뭐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많다는 거는 재무구조가 당연히 나쁜 거죠. 그래서 한번 포스코 유동 비율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23년도 기준으로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유동자산은 49조 2,703억이고 포스코홀딩스의 유동부채는 요 밑에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유동부채 얼마라고 나오죠? 23조 1,881.9억. 그래서 그걸 나누시면 돼요. 심플하죠. 그럼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포스코의 유동자산 47조 6,495억 잡고요. 나누기 포스코의 유동부채 23조 1,881억. 포스코는 유동비율이 205%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하는데 100% 미만이면 상당히 불안한 거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더 많은 거니까요. 유동비율 205%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비율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자 보상 배율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자 보상 배율 뭐죠?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그 회사가 이자를 내는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영업활동 현금은 어떤 거죠? 영업활동 현금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현금으로 쟁여놓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발생하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기업 실적 분석에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파이낸셜 서머리 연간으로 보시면 이 회사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685억밖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없는데 3천억으로 늘어나고요. 5,652억. 아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 131%, 204%, 240%. 예, 부채 비율이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부채 비율은 늘어나는데 이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부채, 이자 발생 부채가 얼마인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자 발생 부채 순차입금 비율이 얼마인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분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유동 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유동자산 2조 6,825억 나누기 유동 부채 1조 2,959억이네요. 예.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1조 2,959억. 포스코 퓨처엠도 유동 비율 206% 넘어. 근데 다소 아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거는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 BM 한번 볼게요.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다행히 그래도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900억, 4,000억, 5,5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다소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말고 부채 비율이 166%, 184%, 185% 이것도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게 부채 비율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만만치 않게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재무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유동 비율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유동자산이 202조 6,651억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 부채가 2조 65억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아까 유동 비율이 200%가 넘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132%예요. 그러면 유동 비율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주가가 더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자 보상 비율, 유동 비율, 그다음에 부채 비율, 그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지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측면에서 재무적인 안정성 포스코 그룹이 에코프로 그룹보다 월등히 좋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캐펙스를 증설하는데 비용이 투자될 텐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이 여전히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랑 아까 잠깐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게 뭐 반도체하고 AI 로봇을 설명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도 좋아야 되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은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EPS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멀티플 곱하기 EPS, 그러니까 기대값. 그게 이익에 대한 기대값으로 보면 PER 곱하기 EPS라면 그게 주가가 되는데 사람들의 기대값도 높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높으면 이미 주가가 날아갔겠죠.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약간 낮은 상태인데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봤더니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력 인프라 지금 1등 기업은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사람들의 기대값은 멀티플, 퍼로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퍼가 현대일렉트릭 보시면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왜 그렇죠? 북미, 유럽, 중동 기본적으로 이 전력은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공장을 세팅하면 가장 먼저 전기부터 깔아야 되죠. 근데 북미하고 유럽은 엄청나게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그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수요가 상당히 장기간, 생각보다 오래 장기간 동안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부터 교체 수요가 일어났고요. 내년, 내후년 이것도 전력 인프라 노후화된 교체 수요도 북미와 유럽에서 지금 3년 최소 25년까지 좀 장기 사이클로 보는데 전력기기 쪽 인프라는 40년, 30년, 50년 된 거니까 30년, 40년, 50년대 썼던 그 전력기기를 교체하려면 가격이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겠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썼던 거가 다 새 거로 교체되기 때문에 엄청난 Q 물량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데이터가 전력기기 회사들이 수주를 받을 때 보통 아주 짧게 단납기로 받거든요. 3개월 미만으로 받는데 전력기기 인프라가 대란이 터지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야 3개월짜리 말고 1년짜리 1년 6개월짜리 수주 장기 공급계약 수주 줄 테니까 우리한테 물량 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Q 물량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은 높지 않아요. 자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PER 25년 실적 기준으로 9배 정도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싸죠. 근데 매출은 2조 6천억, 3조 1천억, 3조 6천억. 이익은 1,300억에서 2,800억, 3,600억, 4,3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의 이익 증가폭만 봐도 하나만 계산해 볼게요. 24년도에 얼마나 이익이 늘어나냐. 24년도에 23년도보다 이익이 30% 늘어납니다. 보세요. 자, 어떻게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자, HD 현대일렉트릭 2조 9,500억에 내년에 영업이익 3,600억 예상을 합니다. 시가총액 2조 9,500억에 내년에 영업이익 3,600억이고 지금 제일 핫한 한미반도체 사람들이 너무 관심 많고 AI 최대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한미반도체는요 6조예요. 시가총액 6조 350억에 내년에 이익을 얼마 예상하냐. 주가는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바로 반영되진 않아요. 시차를 두고 분명히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는데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24년에 영업이익 1257억입니다. 근데 매출은 3,600억밖에 안 나요. 3,600억에 1,257억인데 시가총액은 6조고요. 아무리 성장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시가총액 2조 9천억에 내년 매출 보시면 3조 1,500억에 영업이익 3,600억 나옵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비교해보면 그거죠. 한미반도체가 너무 비싸거나 HD 현대일렉트릭이 여전히 싸거나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24년, 25년 2차 전지처럼 장기로 가는 수주 사이클인데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것보다 이익의 성장폭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은 중장기 25년까지 끌고 가기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보시면 꾸준히 계속 우상향했어요. 일본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상향했고요. 그럼 전력기기 인프라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림이냐? 네,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상당히 낮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있게 지켜볼 기업들이 엔터입니다. 엔터는 이제 완전히 시스템화 됐고요. 엔터 회사들은 한 명의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시가총액 1등의 하이브조차도 BTS 의존도가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 그다음에 뉴진스, 르세라핌, 뭐 세븐틴 전부 다 BTS보다 더 앨범을 많이 팔거나 BTS급의 콘서트 동원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 다 시스템화되어 있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JYP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매출과 이익이 그냥 꾸준히 연평균 20% 성장하고요. 이익 또한 지금 25년에 보면 8천억, 매출 8천억에 영업이 2,600억 나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3조 6천억이죠. 그래서 엔터 회사들은 이제 막 북미 시장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회사들의 약점이 뭐 중국하고 일본 약간 뭐 우물안 개구리처럼 해외 성장폭이 적었는데 이제 북미하고 유럽을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북미의 엔터 회사를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이브가 그 뭐 이타카 홀딩스 같은 회사 막 사잖아요. 그래서 플랫폼화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고요. 그리고 앨범 판매, 콘서트 판매 가격, P와 Q 사이즈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PQ가 커졌고요. 하이브의 세븐틴 같은 경우는 연간 음반 판매량이 800만 장이 넘습니다. 그러면 앨범 가격 뭐 4만 원만 잡아도 800만 장이면 세븐틴 앨범 파는 것만 연간 매출이 4천억 나는 구조예요. 어마어마한 구조고요. 미국에 막 이제 진출했는데 미국 시장으로 치면 침투율이 6%밖에 안 된다. 근데 저는 아주 미국의 유능한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이런 프로듀서가 하이브의 BTS 솔로 앨범을 작업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침투율은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하이브는 중동도 진출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글로벌화 돼 있고 플랫폼화 돼 있고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빠르게 아주 단기간 내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있습니다. 라이즈는 초도 물량 나오자마자 3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연차 아티스트랑 뭐 트와이스나 막 이런 뭐 BTS 뭐 이런 고연차 말고 저연차 르세라핌, 뭐 뉴진스, SM, 라이즈 이런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손익분기점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매출과 이익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도 다 팬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팬 플랫폼에서 나오는 매출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 구조도 다각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엔터 회사는 예전의 엔터 회사가 아니다. 완전 이제 플랫폼 회사고 계속적으로 이 해외 포지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다만 엔터 회사가 싸냐? 엔터 회사는 사실 이런 전력기기보다는 훨씬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싸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수 자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엔터 회사는 아무 이유 없이 실적 좋았는데도 그냥 같이 주가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엔터 회사도 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I하고 로봇 중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AI 로봇 둘 다 아직 조금 뭐 공부가 덜 된 걸 수도 있지만 아직 투자하기가 겁나는데 그래도 그 두 개 중에 고르면 저는 로봇을 고를 것 같아요. 로봇은 2차 전지 회사든 반도체 회사든 신규로 공장을 캐파하면 인건비나 예를 들어 북미에서 2차 전지 회사 지으면 인건비가 2.5배예요. 근데 그거 다 자동화로 대체될 거거든요. 그럼 자동화 하려면 로봇이 필수다. 그럼 2차 전지 회사만 자동화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회사도 자동화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회사도 자동화 설비 깔면 일부 로봇이 대체할 거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로봇 쪽에서도 심지어 뭐 치킨 굽는 로봇, 그 LG 그 마곡 사이언스 센터 가면 웬만한 커피숍에 로봇이 서빙하잖아요. 그런 서비스 로봇이 엄청나게 발달됐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의료에서 수술하는 로봇도 옛날에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 회사만 엄청 부각됐는데 뭐 의료 로봇 회사 중에 뭐 큐렉소라든지 이런 국내 회사들도 수술용 로봇을 상당 부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이 로봇이 너무 비싸서 못 썼는데 로봇의 가격이 뭐 대당 1억짜리가 3,4천만 원대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로봇 기업들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 적자가 안 나는 회사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은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로봇 부품의 원가의 35%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된 감속기 부품을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를 썼는데 지금은 SPG나 SBB 테크가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만드는 회사, 국산화 수혜에 있는 회사도 좀 눈여겨보자.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도 앞으로 로봇 시장이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200조에서 한 400조 가까이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로봇도 눈여겨보자. 근데 로봇 관련된 회사는 당장을 투자할 거면 오히려 적자나는 회사 말고 로봇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그 로봇 회사 중에 흑자나는 회사가 한두 개 있습니다. 저는 그런 회사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말 그대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고요. 배터리 구성 요소가 우리 삼원계라고 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리튬하고 철로 구성된 이원계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배터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에너지 밀도예요. 왜? 에너지 밀도가 커야지 주행거리가 오래가고 충방전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 뭐냐면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거고요, 충방전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LFP는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 배터리 폭발 위험이 있냐, 사실은 니켈,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는 니켈의 비중이 높은 거는요, 니켈이 에너지상의 고출력의 고성능을 나타내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켈에 대한 고출력 고성능 대신에 철, 말 그대로 인산철 배터리잖아요. 철을 써가지고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에 에너지 성능이나 효율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배터리는 주행 성능이 제일 중요하고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고 충방전이 빨라야 되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주행거리도 짧고 충방전 효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안정성은 있는데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C레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는 커패시티, 용량의 약자인데요. 하이니켈 양극재 3원계 배터리는 전기차, 자동차처럼 급속을 한다든지 급정지를 한다든지 순간 가속을 올리기 위해서 이 C레이트를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 이상의 C레이트에 맞게끔 해놨는데 이 LFP 배터리 자체는 C레이트 자체가 낮은 거죠. 커패시티 용량이 순간 충격을 일으키거나 순간 부하를 일으키는 용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LFP라는 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예를 들어 ESS 저장 장치나 우리 파워툴이라고 하죠. 전동 공구나 아니면 전력의 보조 장치, 소형 보조 전원 장치 있잖아요. 파워뱅크.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는 급속하게 전력을 올릴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자동차는요, 급속하게 전력의 과부하를 줘서 올려야 되는데 C레이트 자체가 LFP는 0.5나 1 미만에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는 전기차용으로 갑자기 가속을 무항 밟거나 급정지를 하거나 그럴 경우는 전기차에 확 과부하가 걸려서 LFP는 엄청 안전할 줄 알았는데 급정거나 급속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과부하 생기는 바람에 오히려 그 과부하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단점은 뭐냐, 하이니켈 양극재는 낮은 저온에서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출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LFP 배터리는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데 그 온도 변화에 취약을 해가지고 춥거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LFP 배터리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단지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싼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리튬 가격 올라간 것만 생각하는데 니켈하고 코발트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리튬보다요 코발트가 더 비싸요. 근데 하이니켈 양극재에는 코발트가 들어가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잖아요. 이 코발트가 엄청 비싸고 그 분쟁 지역 아프리카에서 중국 애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코발트가 많이 쓰인 건데 지금 코발트 프리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코발트 비중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켈 비중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니켈 비중 줄이면서 망간이나 다른 첨가물을 써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그럼 무슨 말이죠? 뭐야? 유일하게 LFP가 가격이 쌌는데 LFP 가격이 안 싸지는 거예요. LFP 가격이 안 싸진다기보다는 3원계의 양극재가 다른 원자재로 대체하면서 비싼 코발트나 비싼
니켈의 비중을 줄여서 차세대 양극재 배터리를 만들면서 코발트 프리, 가장 강력한 거는 지금 망간이에요. 망간은요 매장량도 니켈 매장이 400배가 되고요, 가격도 엄청 싸요. 그래서 망간 비중을 높이는,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망간 리치, 하이 망간, 뭐 오에로, 보전압, 미드 니켈 다 똑같은 용어인데, 이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차세대 양극재를 엄청나게 빠르게 개발하고 있고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25년 정도 중반이면 다 양산될 거로 보여요. 그래서 LFP의 유일한 장점은 가격은 싼 거, 안정적이라는 거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LFP 배터리조차도 지금 하이망간이 나오면 가격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무조건 LFP보다 비싼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NCM 기준으로 622나 811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보다 한 20%? 15에서 20% 정도 비싼 수준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기술의 끝단이라고 보는 니켈 90% 비중, 구반반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에코프로비움, LNF 다 개발 완료됐고요. LG와 포스코퓨처엠도 개발 중인 걸로 아는데, 구반반 상용화 되면요 LFP 배터리랑요 가격 차이가 사실은 5%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성능이 월등히 떨어지는 LFP보다는 구반반 쓰겠죠. 그리고 LFP 배터리를 조금 고성능으로 만든 게 BYD의 블레이드 LFP 배터리거든요. 근데 BYD의 블레이드 LFP 배터리는 안 싸요. 국내 하이니켈 양극재랑 가격 차이가 10% 언더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럼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중국 눈치 보면서 테슬라 차를 중국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측면이 있고,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 그럼 그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을 망간리치나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LFP인데 망간을 넣은 LMFP, 이런 차세대 양극재로 대체될 건데, 그 대체될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1년 안에, 내년 말 늦어도 25년도에는 급격하게 대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좋아요. 사실은 그 저가 차량이라고 하는 모델 3 기준으로 보면 모델 3랑 모델 Y가 테슬라에서 중국에서 단일 모델로 치면 BYD의 송 DM이랑 아주 작은 차 있어요. 그게 계속 1등이고요. 2등은 모델 3, 어떨 땐 모델 Y가 계속 해요. 이번 9월달 데이터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2등 했어요. 근데 왜 늘어나냐?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그래요.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판매량으로 쳐도 아까 거의 600만 대 가까이 팔잖아요. 9월 달에 중국 전체 전기차 판매가 83만 대니까 500만 대 넘었잖아요, 지금 벌써. 그러면 500만 대 기준으로 테슬라의 점유율이 원래 평균적으로는 10% 이상이었어요. 대략 테슬라가 중국에서 10에서 15%니까 예를 들어 매달 80만 대를 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연간 테슬라의 판매량이 8만 대, 그죠? 8만 대에서 10만 대 가까이 팔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테슬라가 모델 Y 한 차종으로는 2위인데 테슬라 전체 모델 S, 모델 3, 모델 Y 전체 판매량은 테슬라가 급격하게 5위로 떨어진 거예요. 점유율로 치면 13% 점유율에서 5%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계속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저가 차종만 팔리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모델 많이 팔기 위해서 모델 3나 모델 Y를 가격을 인하하고, 그래서 LFP가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략적으로, 중국이란 큰 시장 4분의 1이나 되는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심지어 CATL 관련돼서 테슬라랑 정부에서 북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연방 정부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CATL이랑 합작하려는 거, 그것도 지금 원래 포드 CATL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테슬라 CATL은 중단 얘기가 없어요. 그것도 아마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엮여 있는 것 같고, 테슬라가 중국 눈치 보면서 CATL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그 IRA, 그 FEOC라고 우려 집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구체화되면 이 부분도 CATL 배터리 쓰는 부분이 중단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중단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CATL의 LFP 배터리가 우수해서 쓴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차를 팔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 같은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10분 충전에 400km 양산은 아니고요.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개발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엔지니어 생활 10년 해봐서 아는데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개발과 양산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일단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요. 자체 말고 고객사의 또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데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양산하려면 적정 가격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분 충전에 400km 달릴 수 있는 급속 충전 LFP 배터리가 안 쌀 거예요. 엄청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CATL의 급속 충전 배터리의 가격이 3원 개 배터리한테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근데 10분 충전에 400km 달린다. 10분 충전 400km 달리는데 그거를 100% 양산하려면 최소한 불량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불량률 떨어뜨리는 것조차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CATL은 유럽에도 공장이 없죠. BYD 마찬가지고 다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는 건데 유럽이나 북미에서 공장이 없는데 중국에서 100% 수율을 나와가지고 그 조건, 그 컨디션 그대로 가져와도 유럽이나 북미에서 그 수율, 그 양품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유럽에서 수율 잡기 위해서 4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4년 걸렸는데 뭐 CATL이 뭐 한 달 만에 될까? 전 절대 그건 아니고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시간의 갭이 엄청나게 존재한다. 최소 5년 이상. 얘네 개발했다고 해도 5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그 5년 동안 훨씬 더 싼 하이니켈 양극재 고품질에 훨씬 더 급속 충전 더 빠른 3원계 배터리가 이미 개발돼서 양산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럼 LFP 배터리를 적용하는 저가차가 엄청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LFP 배터리를 뭐 공격적으로 늘리게 하는 데는 테슬라, 포드, 그 다음에 현대차 정도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Y가 잘 팔리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열심히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포드는 100%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F150 라이트닝 중에 일부 머스탱 마하-E. 근데 머스탱 마하-E는 포드의 머스탱 마하-E는 LG 엔솔 배터리가 지금 잘 쓰이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만약에 CATL LFP 배터리 2026년에 포드가 양산해도 이게 양품 수율이 안 나오거나 가동률이나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지어 26년 양산인데 포드 지금 적자 나가지고 지금 F150 라이트닝 잘 안 팔리잖아요. 그거 연기됐어요. 그래서 포드도 쉽지 않다. 폭스바겐은 뭐 거시안으로부터 LFP 공급받을 계획 밝혔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폭스바겐의 LFP 배터리 관련돼서 거시안 관련돼서 거시안뿐만이 아니고요. EU 집행위원장이 10월 달에 야 중국 LFP 배터리 쓴 거 가격 덤핑 수준으로 너무 싸다. 30% 가격 싼 거?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본 게 BMW거든요. BMW는 중국에 기술 이전 다 해주고 정작 BMW는 중국에서 차를 많이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치명타인 거예요. 그 케이스를 보고 영국, 프랑스나 나머지 뭐 스페인 이런 데서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관세를 엄청 때릴 거다. 중국 저가차 15에서 최대 25% 관세 때릴 거라고 하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고시안 LFP 배터리 썼는데 고시안 LFP 배터리 때문에 관세 20% 때려 박으면 그냥 차값이 세금 때문에 20% 올라가는데 이 고시안 배터리 쓸까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차도 지금 레이 EV에 CATL 배터리 썼다가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현대차가 CATL 배터리 계속 쓸까요?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왜냐면 현대차 지금 아시죠? 삼성 SDI랑 최근에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거든요. 그거는 CATL 배터리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삼성 SDI나 지금 현대차가 SK-on 배터리 쓰고 있는데 현대차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안 쓸 이유가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뭐 예를 들어 원통용 배터리라든지 4680 원통용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NMX나 뭐 LMFP 이런 뭐 그 차세대 배터리가 나오면 그거 관련돼서는 사실은 LMFP나 코발트 프리 배터리 나오면 현대차가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나오면 CATL 배터리는 당연히 도태될 거다. 그리고 스텔란티스도 일부 보급형 신차 모델에만 LFP 배터리를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LFP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냐면요. 전기차 신차 구매에 대한 설문조사였거든요. 저가 차종 양산되는 거 빼고는 앞으로 전기차 신차로 바꿀 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25% 정도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35,000불 미만의 저가 전기차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25%의 비율이 36%까지 올라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가 전기차 나오면 사겠다는 니즈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35,000불 이하의 전기차가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저가 전기차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LFP 배터리를 많이 장착을 하겠죠. 근데 LFP 배터리를 장착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LFP 배터리보다 성능은 뛰어난데 이 차세대 배터리, 코발트 프리 배터리도 양산 땡기라고 했고요. LG엔솔도 LFP 배터리, LMFP 배터리도 양산 땡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내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의 대안을 너무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우려 요인은 아니고 LFP 배터리를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LFP 배터리가 아까 에너지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FP 배터리 에너지 성능 떨어지는 걸 보완하려면 단결정 양극재를 써야 되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가 수요가 저는 엄청나게 늘어날 걸 봐요. 테슬라 이미 실리콘 음극재 쓰고 있고요. 폭스바겐, 타이칸 실리콘 음극재 쓰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LFP 배터리가 커지면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로 실리콘 음극재에 부피 팽창을 방지하는 CNT 도전제 첨가제를 만드는 나노신소재 이런 국내 회사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가격 빠졌고 2분기부터 가격 빠지기 시작했죠. 3분기 판가 빠졌고 그럼 2분기 3분기 빠졌는데 내년에 판가 빠질 거냐? 미래에셋은 내년까지도 양극재 판가 빠지고 2분기부터는 양극재 판가가 유지된다고 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양극재 판가 빠진다는 거는 내년 1분기까지도 리튬 가격이 빠진다고 보는데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4분기까지야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양극재 판가가 빠진다고 쳐도 내년에 리튬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마진 생산 원가 수준까지 빠진 그 리튬 판가를 그냥 그대로 계속 떠안으면서 영마진으로 리튬 가격을 계속 떨어뜨릴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 가격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양극재 업체들 코스트, 비용이 계속 원가가 절감되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단결정 양극재, 하이니케 양극재 기술력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 뒤처졌는데 단결정 양극재를 가장 빠르게 양산했어요. 5월 달에 양산했거든요. 2분기 기준으로 단결정 양극재 M86 단결정 양극재 매출 비중이 30%까지 올라왔고요. 3분기 기준으로 4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단결정 양극재 왜 써야 되냐? 에너지 밀도도 훨씬 더 좋고요. 구조적인 안정성도 뛰어나요. 근데 강력한 강점이 단결정 양극재를 쓰면 양극재 생산 원가가 10% 이상 절감돼요. 그러면 마진이 당연히 좋아지죠. 비용 코스트를 다운시키는데 마진이 좋아지죠. 그래서 야 리튬 가격 계속 빠지는데 리튬 가격 빠지는 거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목숨 걸린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결정 양극재 생산을 늘린다든가 차세대 양극재 양산 시기를 땡긴다는 거 다 양극재 업체들 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리튬 가격 빠진다고 양극재 업체들 적자 나면 문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 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LNF, LG항 모두 생산 원가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 절감하면서 코스트를 떨어뜨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LG그룹 모두 원자재 자체 조달, LG화학만 해도 미국의 피드몬트 리튬 광산 갖고 있죠. 에코프로도 지금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광산
차드링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스코야 이미 너무나 많은 광산과 아르헨티나 연못까지 갖고 있죠. 그게 언제 반영되죠? 예상하는 거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포스코 자체적으로 리튬 조달할 거예요. 그게 당연히 양극재 업체들 마진에 반영되겠죠. 에코프로도 광산 산 걸로 최대한 빨리 반영하려고 하겠죠. LG와 미국의 피드몬트 광산 산 거 자체적으로 리튬 조달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원자재 밸류체인이 잘 된 포스코 그룹, LG 그룹, 에코프로 그룹은 사실은 이 리튬 가격 하향 안정화되는 거를 잘 방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이 아까 아주 많이 말씀드린 차세대 양극재 망간리치, 하이망간, 고전압 미드니켈, LMFP 이거 개발해서 이거가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심지어 국내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모두 LFP 배터리 양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 아마 에코프로 BM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2025년도 상반기에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리튬 가격이 박살나는 바람에 양극재 업체들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차세대 양극재 개발하는 시기가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Q 물량은 늘어날 거고 가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격 Q 물량 늘어날 거고요. C 코스트 빠지면서 양극재 업체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싸도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LG 화학이랑 LNF가 싸요. 그건 맞는데 딱 하나 꼽으려면 포스코 퓨처엠을 원탑으로 꼽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안정적으로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106조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 증가율도 코스모 신소재가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제일 높긴 한데 코스모 신소재는 캐파 사이즈가 너무 작고요. 포스코 퓨처엠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리고 이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 천연흑연, 인조흑연, 실리콘흑재 다 합니다. 왜 이 음극재에 대한 가치를 낮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유일하게 이 음극재 생산 캐파로 압도적인 1등인 회사예요.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생산 캐파가요 2027년 기준으로 30만 톤, 2029년 기준으로 37만 톤, 현재 기준으로는 8만 2천 톤이니까 37만 톤까지 몇 배죠? 약 5배 음극재 쪽도 생산 캐파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좀 실적에 대한 가식성이 높고요. 아까 재무구조도 탄탄해요. 근데 다만 부채 비율은 조심해야 되고, 에코프로 BM하고 많이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은 매출의 일부가 에코프로 GEM이라고 해가지고 삼성 합작이 있어요. 삼성 SDI 합작. 그럼 그것도 실적이 쪼개져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100% 가져가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안정성 측면도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밸류에이션 싼 걸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LG화학을 고를 것 같아요. LG화학도 당장 내년부터는 양극재 회사가 속한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과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제는 기초석유화학 사업부보다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과 이익 비중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LG화학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양극재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LG화학 밸류에이션 보면은 석유화학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밸류에이션이에요. LG화학 지금 PER 내년 기준으로 13배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싸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주가 수주 한번 나가면 일회성이라는 그런 굉장히 조금 되게 그걸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배터리 셀 캐파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2030년까지 1100기가와트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올해 얼마죠? 300이죠. 300에서 1100이면 3배 늘어나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2023년 올해 80에서 2025년 120, 2027년 200기가와트. 그러니까 삼성 SDI도 대략적으로 2.5배 늘어나는 그림이고요. SK온 같은 경우가 지금 2023년 올해 기준으로 대략 60에서 70기가와트인데 얘네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2027년에 354, 2030년에 480이니까 SK온 기준으로 치면 대략 6배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렇게 북미하고 유럽 합쳐서 6배 이상 성장한다고 보면 그러면 장비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장비 회사들 실적 좋아요. 그래서 장비 회사들도 제가 대충 평균치를 봤더니 매출이 3년치 25년까지 46%가 늘어나고 영업이 64%가 늘어나요. 근데 다만 장비 회사는 국내 배터리 셀 3사를 다 고객사로 갖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진입 장벽이나 기술 혜자가 있어야 되고요. 적정 마진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주 잔고가 당연히 커져야 되고 수주 잔고가 당연히 높아야 되고요. 장비 회사도 당연히 재무 구조가 좋아야 돼. 근데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거는 수주 잔고도 압도적으로 1등, 1조 8천억.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도 안정적으로 30%대, 영업이익 증가율도 안정적으로 30%대.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그런데다 밸류에이션도 싼 회사가 P&T예요. P&T는 공정 중에 가장 어려운 공정이 전극 공정 장비인데 전극 공정 장비를 유일하게 턴키로 할 수 있는 회사가 P&T고요. 밸류에이션도 내년 밸류에이션 PER로 보면 10배 수준이니까 장비주 평균이 대략 15배거든요. 그럼 10배니까 너무 싼 거고 이익률도 사실은 압도적으로 원탑이에요. 현재 올해 기준 영업이익률 17%인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얘네도 생산 원가 절감하고 원재료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익률이 20%대까지 올라가는데 국내 장비 회사 중에 이익률 20%대 나오는 회사가 사실 찾기 어렵다. 그래서 P&T가 가장 매력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특정 이유에 의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뭐 말은 많지만 프레스 노칭 장비를 쓰는데 이미 기존에 들어간 장비는 갈아풀 수는 없어요. 근데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 레이저 노칭 장비가 훨씬 기회가 많아요. 뭐 일부 예를 들어 D&T 물량이 프레스 노칭 장비로 대체됐다고 해서 앞으로 노칭 장비가 다시 프레스 노칭 장비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 구조적으로 레이저 노칭 장비가 훨씬 생산성, 생산 원가 아주 모든 2차전지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 회사들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는 생산 원가 절감에서 마진율을 올리는 건데 생산 원가 절감 측면에서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는 레이저 노칭 장비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레이저 노칭 장비로 많이 교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레이저 노칭 장비가 많이 쓰이면 이런 D&T 회사가 저는 구조적으로 여전히 좋아 보이고 일부 LG엔솔에 납품했던 그 레이저 노칭 장비가 문제가 생겨서 프레스 노칭 장비로 바뀐다 한들 저는 그게 일시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레이저 노칭 장비가 앞으로 많이 쓰일 거고 레이저 노칭 장비가 유지부 무지부 있는데 유지부 무지부는 쉽게 말해서 양극할 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부분이냐 도포되지 않은 부분이냐인데 양극할 물질이 도포되지 않은 부분에만 레이저 노칭 장비를 썼어요. 근데 양극할 물질이 도포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비중이 적겠죠. 근데 앞으로는 양극할 물질이 도포된 부분에도 레이저 노칭 장비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레이저 노칭 장비는 양극에도 쓰고 음극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 음극 구분이 없는 거고 레이저 노칭 장비는 이제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산업으로 치면 이제 막 개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단지 레이저 노칭 장비를 못 쓰는 이유는 장비값이 비싸고 아까 말씀드린 이미 장비가 세팅되어 있는 데는 못 들어가요. 신규로 나오는 데만 들어가는데 앞으로 캐펙스 늘어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신규로 엄청나게 캐펙스가 늘어난다. 그런 측면으로는 어떤 기술적인 혜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유럽의 장비 회사들이 중국산 장비 썼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국내 장비 회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장비도 중국산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장비 회사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비 회사가 사실은 일회성 수주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싼데 그 중에 당연히 P&T나 하나기술이나 뭐 윤성 FNC 이런 회사들은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 지금 절감 가장 먼저 빠르게 한 게 포스코 퓨처엠이 단결정 양극재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으로 40%까지 올라오면서 내년에 아마 60% 가까이 단결정 양극재가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원가 절감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단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선두가 될 것 같고 원자재를 자체 조달하면 당연히 생산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될 건데 그 측면도 포스코 퓨처엠이 내년에 포스코홀딩스로부터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을 조달받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세이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원가 절감이 잘 될 만한 게 LG화학입니다. LG화학 이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니켈 강산을 아예 사버리고요. 호주, 미국에서 리튬 강산을 갖고 있죠.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LG화학도 24년도에 아마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리튬과 니켈을 자체 조달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세대 양극재가 아까 단결적 양극재만 말씀드렸지만 비싼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는 NMX, 그 다음에 OLO 미드니켈, 그리고 LLO 고전압 망간리치, 그 다음에 LMFP, 이게 차세대 양극재로 많이 거론이 되는 건데요. 아마 에코프로 BM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 이 OLO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랑 LFP 양극재를 아마 25년 초에 양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LMFP, 그죠? LFP에 망간을 추가한 LMFP를 포스코 퓨처엠은 25년도 하반기에 양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LNF도 LFP 양극재 자체는 제일 빨리 양산할 거로 봐요. 25년도에 초에 양극재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고, LG화학은 26년도에 고전압 미드니켈이랑 망간리치 양극재를 양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5년과 26년에 차세대 양극재가 몰려있다. 그럼 차세대 양극재 개발되면 당연히 기존에 쓰던 하이니켈 양극재보다 생산 원가가 10에서 13%가 절감되니까 가격 경쟁력도 생길 거다. 그래서 중저가 양극재 양산 로드맵 25년, 26년에 몰려있기 때문에 차세대 양극재 개발되면 생산 원가만 절감되는 게 아니라 LFP를 대체하는 4세대 양극재에 대한 새로운 큐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양산된다고 치면 주가는 24년도 하반기에 먼저, 주가는 보통 빠르면 어떨 땐 1년, 어떨 땐 뭐 6개월 이렇게 먼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세대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양극재 회사들 주가에 반영됐다? 저는 전혀 반영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뭐 진짜 초단타 트레이더처럼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또 모레 사고 그런 목적으로 하신 분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반도체를 뛰어넘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 소중한 기간 산업이고, 2차전지 배터리 하는 이유가 너무 좋은 게요, 반도체는 소재하고 장비가 약해요.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ASML 장비 노광 장비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 가가지고 번호표 들고 TSMC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받았다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요, 우리나라 PNT 장비, 하나기술 장비, DNT 장비, 그 다음에 코인테크 장비, 윤성 FPC 장비가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ACC, 모로우, 그 다음에 뭐 노스볼트, 이런 유럽 업체들이 중국 장비 안 쓰고 국내 장비 쓰겠다는 거예요. 장비 1등이죠.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에 분리막, 동박, 양극박 다 1등이에요. 소재도 우리가 1등, 장비도 1등. 원자재만 꿀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포스코가 그래도 발빠르게 그거 하나 잘 지켰잖아요. 아르헨티나 염호 지켜가지고. LG화학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의 피드몬트 리튬 광산 사고 하잖아요. 에코프로 글로벌 통해서 리튬 광산 사잖아요. 그 부분만 상당히 우려요인 됐고,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BTR하고 시네츠화학이 1등인데 대주전자재료가 3등인데 이거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음극재조차도 북미에서 중국산 음극재 쓰지 마라, 그런 부분이 있고, 아주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배터리 셀에 관련된 특허 1등은 압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완성차 관련된 특허, 전기차 특허 1등은요 의외로 도요타입니다. 근데 도요타가 파나소닉, 스미토모 메탈마이닝, 니치아라는 강력한 밸류체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에 발주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은 약간의 수주 공백기는 있지만 그 대형 수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금 양극재 업체들이나 이 배터리 소재 업체들한테 이거는 돌 것 같아요. 다시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대형 수주 계약이 나와야 되고요. 생각보다 우려하는 것처럼 리튬 가격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양극재 업체들이 잘 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을 안 해주면 결국은 끝나는 거건데, 전기차 소비자들이 선택 안 하면 아까 영국 보셨죠? 강제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벌금만 5,700억 이상을 벌금을 맞은 업체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아마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조 단위로 벌금을 때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의 소재업체, 장비업체, 셀업체의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근데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그거를 단기간에 오른 부분을 정상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2차전지 타이틀을 달면 다 갔다면 내년에는 극명하게 갈릴 거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세요. 고객사 다변화되어 있는지,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지, 재무구조 이거 탄탄한지. 왜냐면 2차전지 회사들은 계속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재무구조 탄탄한지,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받는지.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마진 다 나쁘지 않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2분기 기준으로 양극재 마진은 8.3%예요. LNF 2.2%인데 LG화학은 8.3%, 4배 차이 나죠. 그렇게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적정 마진, 고객사 다변화, 그 다음에 결국은 올려주는 수급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외국인 수급의 주체가 어디가 가장 좋은지 이 5가지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계속 제가 2차전지 관련돼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2차전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될 매력적인 산업이 나오면 신사임당 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좀 다양한 각도로 팩트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7대 성장하는 산업 10대 기업 분석 스터디라는 또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원래는 20강이지만 50강짜리 강의를 만들었는데 이 강의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